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원정 과장입니다. 근데 오늘 강의 내용을 쭉 보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이제 어떤 고민들을 조금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제 강의에서부터 오후에 뭐 이영배 이사장님, 그 다음에 저희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관련 사업 모델 개발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해피브리지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강의들이 현장에서 좀 많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자료는 사실 이제 저희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아니면 오늘 중, 금주 중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 개정안의 부침 자료로 표준정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원래는 저희 이제 지금까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그 설립인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냥 특별한 양식은 없었어요. 양식은 없었는데 이게 너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어쨌든 별도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양식과 지침, 그 다음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갈등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쨌든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과 관련해서 그냥 어쨌든 지자체 단위에서 재생법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가지의 자료들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려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제 공문 내려보낸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표 자료 PPT 제출할 당시에는 이건 이전 가이드라인 자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참고하실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진짜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어떤 방향과 어떤 원칙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냐, 만약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역량을 강화해야 되냐, 혹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면 되느냐, 이런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전반적으로 PPT 모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핵심 사항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사실 이제 뉴딜 사업 초창기에는 재생사업과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필요성, 뭐 연계성을 되게 강조하면서 얘기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내용도 아시고, 그다음 사회적 경제 안에 각각의 유형별로 기업들이 어떤 게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PT로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마을관리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18년 하반기에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사실 본격적으로 육성한 거는 19년 상반기부터입니다. 19년 상반기부터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제 육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약 한 3년 차 정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 단위에서 마을조합이 한 몇 개 정도 육성됐냐라고 보시면 지금 설립인가 받은 게 약 한 50개 정도 되고요.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현장 실사라든지 검토 중에 있는 사항들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저희 진흥원이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만 한 80에서 한 100개 정도 만들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한 연말 정도 되면은 약 한 150개 정도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국의 뭐 인정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점적인 사업을 포함해서 약 재생사업구역이 400개라고 하면 그 중에서 약 한 60-70% 정도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러면은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지금 약 한 50개의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올 연말 정도 되면 한 150개 정도의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좋은 사례, 선진 사례들을 많이 찾고들 계셔요. 물론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좋긴 한데요. 사실 마을관리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좋은 사례
경제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말기업, 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특성은 사실은 자기 사업만 하면 돼요. 굳이 뭐 물론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역 안에서의 대표성을 띠면서 공공성도 확보하고 더 수익성도 확보하면서 지역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지역 전체의 플랫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사실 그런 성격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타 사회적 경제 기업보다도 더 사실 저는 힘든 위치에 있고 그 힘든 위치에 있는 이런 조합 육성을 국토부가 되게 선제적으로 앞서서 나가서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높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만큼 또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7개 선도조합을 뽑았는데요. 7개 선도조합이라고 하면 진짜 선도적이어서 선도조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도의 가능성이 있는 조합 7개소를 뽑았습니다. 그럼 이 7개소가 다들 뛰어나냐? 그렇진 않고요. 스팟스팟으로 뛰어나요. 어떤 뭐 안양 명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주민들 간의 갈등 관리를 원체 이제 거기는 이제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어쨌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잘 재생사업 기간 동안 조율해 오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도 조합원들 간의 갈등 관리 해오면서 이렇게 원활하게 한 설립 인가까지 한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렇게 해온 부분들. 그다음에 부산 영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자체나 센터가 적극적으로 공적 사업들을 연계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또 아산 대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별도 조례나 어쨌든 거점 시설과 관련해서 위탁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아서 또 이렇게 뽑기도 하고 이렇게 다 스팟으로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조합이 되게 선도적이다 이런 사례까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 진흥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도 이제 좋은 사례를 찾으실 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은 더 크게 도움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저희 진흥원이 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작을 하면 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왜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다 아신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그다음에 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기초생활 인프라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할 주민 중심의 조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사업 대상은 당연히 국가지원 재생사업 구역입니다. 법인격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뭐 재생과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이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저희가 그냥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감으로 알 수 있잖아요. 협동조합은 그래도 조합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1인 1표고 주식회사는 어쨌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거고 일주에 한 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꼭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영리를만을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크게 우리가 손쉽게 분리한다라면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에 대한 그거와 설립 이후에 어쨌든 법적인 어쨌든 필수 사항들이 다 달라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문제지만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의 소관 부처인 예를 들면은 마을조합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예를 들면 뭐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다 그러면은 환경부, 교육과 관련된 부분 학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이런 식으로 우리 조합의 주요 부처 사업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주 사업의 소관 부처에서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무조건 40% 이상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영공시 어쨌든 매년 하는 사업들에 대한 수익 지출 구조 어쨌든 어떤 사업을 했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죠. 그리고 잉여금의 뭐 30% 이상은 무조건 적립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배당이 불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냐?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할 수 있는데 그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뭐 유지관리비 이런 거 다 빼고 순수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라고 보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당이 불가한 거고요. 이러한 돈들은 다시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쓰일 수밖에 없고 이거를 경영공시라는 이름 하에 계속 공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법인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띠고 공익사업을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되며 배당이 불가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지역의 단순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이 조합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다양한 업종 전문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통해서 마을관리 영역을 공동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물리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마을관리에 필요한 측면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지역 주민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런 지역 주민들이 마을관리 영역에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일자리나 일거리를 창출한다라는 부분에서 경제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관리를 통해서 어쨌든 지역 관리의 질적인 측면이 제고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동의 토대가 구축되고 공동체 활성화가 유지되니 사회적인 측면 역시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이제 일자리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지역 주민들이 조합에게 제일 많이 원하는 것도 일자리이긴 해요. 근데 이 일자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9to6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실 들여다보면 지역 안에서 9to6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바깥에 나가서 그런 일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역에 있는 유휴 인력, 예를 들면 뭐 고령자,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이런 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같은 9to6의 일자리가 아니라 사실 파트타임 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달에 3, 40 혹은 50 정도 수준의 금액을 벌 수 있는 일거리가 필요로 한 건데요. 또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50개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1월 아닙니다. 한 3월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보니 조합 사무국장 플러스 코디네이터 한 1.5명의 일자리만 풀타임 잡이고 나머지는 한 8, 7명 각 뭐 10명, 15명 정도까지는 대부분 다 파트타임 잡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을조합 같은 경우에는 9to6의 풀타임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는 사실 저희 진흥원에서 볼 때는 최대한 사무국에 한 2명 정도 수준이고 정말 잘 되면 또 할 수 있죠. 나머지 대부분은 파트타임 일자리나 일거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일자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제공할 수 있지 풀타임 잡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10명, 20명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조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별 역할을 볼까요? 어쨌든 국토부는 설립,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설립 인가를 내주고 공공지원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 그다음 지자체나 센터는 어쨌든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마을조합을 어떻게 육성하겠다,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만들어지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여기에 맞춰서 마을조합의 육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연차별로 조합을 육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흥원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대한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요번에 사실 가이드라인 안에는 보통 지자체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에 보시면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16개인가요? 하여튼 17개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통합지원기관과 협업하셔서 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셔라라는 그런 내용들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 거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운영지원 전문기관이 있다. 두 번째는 갈등관리위원회가 있다.
사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시면은 자주, 자립, 자력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외부의 위원회가 조합의 갈등을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관에 반영하기까지 기재부에서 조금 이런 다른 의견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조합에 조금 더 정체성을 들여다본다면 결국엔 조합은 지역에서 행정재산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공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지역 안에서 갈등 안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정도 조합이 컨트롤하기 힘든 조합원들 간에 혹은 지역사회와 조합 간에 이런 갈등을 지역에 있는 지자체나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 조직, 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 혹은 관련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같이 관여하면서 그 갈등을 조율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갈등관리위원회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꼭 외부 위원이 반 이상 참여해라 라고 되어 있고, 요번에 개정된 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왜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면 조합 설립할 때는 재생사업 기간 안에 대부분 설립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적정하게 공공성을 띠고 조합 지자체와의 어쨌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만 사실은 마중물 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말조합이 공공성과 지역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행정재산을 운영 관리하게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조합원이 주민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든지 외부의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든지 혹은 민주성이라든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어쨌든 적정하게 관여할 수 있게끔 지자체를 참여하게끔 해놨고요. 사실 실제 설립 이후에 지자체가 재생사업 거점시설 만들어지고 거점시설의 운영권이라든지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을 주려고 봤더니 조합이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문의 전화가 꽤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사실은 지자체 담당자가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혹은 관여할 수 있게끔, 여기서 말하는 컨트롤이라는 건 지고 흔든다는 게 아니라 관여해서 조합이 적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게끔 갈등관리위원회의 지자체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반영해 나왔습니다. 운영지원 전문기관은 사실 여기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조합으로 되고 설립인가 받고 난 이후에는 초기 사업비 5천만 원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있는데 사실 이 비용이 크다면 클 수 있고요. 사실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원금을 반영해 보면은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돈이 어떤 특정 조합에 들어가고 이 조합 안에서 꼭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투명하지 않을 수 있고 횡령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면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역에 있는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이제 지역 있는 금융기관하고 협업하셔서 초기 사업비 받는 기간 동안 조합의 회계 관리를 조금 지원해 달라라는 입장에서 이런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필수적으로 연계하게끔 해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초창기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많은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두게끔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해보니까 저희가 보통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적극적인 곳들이 있어요. 지역 사업에 관심이 있고 지역 사회 연계 활동 이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법인들에서는 이 조합이 적극적으로 운영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서 지금은 조금 열어둔 상태입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냥 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도 이러한 운영지원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열어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초창기에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연계했던 맥락을 살펴보시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협동조합이거든요. 지역 안에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간의 연대 협력을 기대하고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다만 지역별로 이렇게 서로 연계 협력하는 게 다 차이가 있으니 가장 기초적인 기능은 회계관리 지원이지만 조금 더 나아간다면 예를 들면 어쨌든 신협도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니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마을조합 조합원이 신협 조합원이 된다든지 신협 조합원이 마을관리협동조합 조합원이 된다든지 혹은 신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새마을금고도 각자의 다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이 가진 상품을 거기에 올린다든지 혹은 뭐 정기적으로 VIP 조합원들한테 선물 돌리거든요. 그런 선물들을 우리 조합이 만든 생산한 혹은 만든 상품으로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인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시nhập 안에 팝업 스토어 형태로 조합이 만든 제품이나 생산품들, 그 다음에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팝업 스토어를 열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주 신선마루 마을조합이 좀 조합이 초창기에 원활하게 운영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좀 일정 부분 빚도 아는 게 있고 하여튼 그런데요. 이제 보통 집수리 사업하려면은 초기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런 자본금 역시도 신협이 저리 대출로 해주고, 그래서 집수리 사업을 수행한 이후에 사업비를 받으면 다시 갚는 형태로, 이렇게 좀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들의 자원들을 서로 교류하기 위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맺어놓은 거지, 사실 그냥 하나의 더 관리감독 체계를 더 두고자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연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맥락을 파악하셔서 어쨌든 조합이 다 설립한 이후에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연계하시기보다는 설립하시면서 운영지원 전문기관을 연계하셔서 같이 조합 사업에 관심을 두게끔 운영지원 전문기관이 초창기부터 연계하시고, 우리가 어떤 걸 협업할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걸 줄 건지. 사실은 협업이라는 거는 일방향적이면 사실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일회성일 뿐인 거고, 협업이라는 건 내가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또 받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지원 전문기관과 이런 가정들을 협업하시면서 그들이 가진 자원을 조합의 자원으로 끌어당기셔야지만이 어쨌든 조합에게 이득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내용들은 정책이라는 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경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금주에 내려가면 6월 둘째 주에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이긴 힘들고 온라인 줌 설명회를 한번 개최합니다. 개최를 한 4회 정도 개최를 할 예정이고, 그때 조금 더 뭐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부적인 요건들 이런 것들은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간략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자체가 재생사업 선정되고 활성화 계획에 마을조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조합을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육성을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뭐 교육하고 창업 지원하고 사업 모델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진흥원과 같이 진행하시면 된다. 그런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된 이후에 몇 가지 공공지원 요건을 더 갖춰야 되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는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준해서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도. 하지만 국토부는 조합이라고 하면 이런 요건을 더 갖춰야지라고 하는 거는 설립 인가 이후에 더 갖추게 하고, 더 갖췄으면은 그때 공공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립 인가하고 난 뒤에 몇 가지 더 공공지원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배포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이미 설립 과정에서 이런 필요 요건들을 갖출 수 있게끔 다 정리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 정관안에 운영지원 전문기관, 갈등관리위원회, 도시재생 사업명, 조합원 조합원의 어떤 주민 중심으로 조합원을 확보한다든지, 혹은 임원들은 주민 협의체나 지역에서 조금 주민 어떤 영역들의 활동을 많이 하신 분, 이런 분들로 갖춰놓고, 그래서 조합이 정체성을 잃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정관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배포되어 있는 정관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필요 요건들은 적정 규모 갖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자료고요. 요 중간에 어쨌든 사업 모델을 하나 끼워놨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어쨌든 공공지원 필요 요건에는 뭐 설립의 목적, 재생 사업의 사업 구역, 그다음에 사업 내용, 조합원 수, 임원 자격, 사무국 설치,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지원 전문기관 선정, 이런 것들이 공공지원 필요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필요 요건 중에 제가 제
세게 좀 강조하고 이번에 가이드라인 개정할 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조합원 수입니다. 지금 현재 5명이면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어떠한 지장도 없습니다. 5명이면 협동조합 만드는데 이슈가 없어요. 근데 이 5명으로 만든 조합이 과연 지역 안에서 대표성이 있고 지역의 행정재산을 수탁받아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 조직으로 보기는 상당히 사실은 쉽진 않죠. 어떻게 보면 더 배타성을 지닌 조합으로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5명이 만든 조합부터 지금 약 한 7, 80명이 모여있는 조합까지 다양한데요. 사실 저희가 지역별로 재생사업이라는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사업 유형에 따라 지역의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가구 수라든지 이런 게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이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쉽진 않으나 그래도 최소한 10명, 20명인 조합이 어떻게 지역 안에서 대표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창기에 설립을 할 때는 어쨌든 대표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설립할 때는 발기인가 설립 동의자 최초 어쨌든 으쌰으쌰 하는 법인 설립에 하는 분들은 주민협의체가 다수로 해서 구성을 하시되 어쨌든 설립된 이후에는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을 확보하셔서 지자체도 명분을 확보하고 조합도 이런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확보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지자체 여기 담당자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어쨌든 기초생활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그건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을 특정 조합에게 수의의 방식으로 이렇게 주기는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합도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을 확보해서 야 우리가 지역 안에서의 대표성을 띈 조합이야. 그러니까 대표성을 띈 조직이 지역의 자산을 운영 관리해야지 라는 명분을 지자체한테 주려면 최대한 조합원들을 확보해야죠. 그리고 그 공간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지역에 이러한 필요한 서비스와 이러한 일자리가 필요하니 이러한 재화를 공급할게 라고 하는 영역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조합 역시도 행정재산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재생과 있고 재생사 같이 추진했던 담당자가 지금 현재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이 행정재산이 예를 들면 관리 위탁 받았다고 칠게요. 한 3년 정도 관리 위탁 받아서 우리가 운영관리하지만 3년 이후에 지금 현재 재생사업을 밀고 있는 사회적 경제 이해가 높은 지자체장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는 더더욱더 없는 그런 상황임을 생각해 볼 때 이 조합 역시도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을 확보해서 우리가 지역 안에서의 어쨌든 적정 규모의 어쨌든 힘이 조직된 힘이다인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선거나 이럴 때 그 정치인들이 의료사업 많이 찾아가서 악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 의료사업의 조합원 수가 꽤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찾아간다라고 봐요. 그게 사실은 조합의 힘인 거고 조합의 힘이 적정 규모로 갖춰져야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자체와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5명인 조합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협의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저 공영주차장 우리에게 줘. 우리가 운영 관리할게. 이 명분은 사실은 설득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조합원이 100명, 200명, 300명 있으면 그 조합을 무시할 수 있는 지자체 담당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인 어떤 부분을 뛰어넘어서 수탁을 줄 수 있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조합만이 지자체 담당자를 협의의 테이블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 입장에서도 지자체 담당자의 어쨌든 이 위탁 사업을 주는 명분 입장에서도 이 조합원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이드라인에 설립할 때 10명이야. 그러면은 공공지원 요건을 받을 땐 최소한 3배수 이상은 확보해. 라고 어쨌든 가이드라인에는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역의 좀 여건들을 좀 수월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예전하고 똑같이 2배수는 얘기하고 있으면 2배수로 하고는 있지만 최대한 어쨌든 저희가 선도조합을 뽑거나 어쨌든 괜찮은 조합이다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는 사실 10명 있는 조합, 5명 있는 조합을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확보 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갈협동조합이 성장했어, 잘 성장하고 잘 육성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랑 기재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고용 창출, 매출액 이런 걸로 평가를 받지만, 하지만 말갈협동조합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트타임 잡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관리 영역이라는 사업 자체가 대부분 다 파트타임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는 사대보험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는 사실은 일자리의 개수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힘들게 조합 만들었지만 그래봤자 2-3명의 일자리밖에 창출 못한다는 건 너무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합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조합원의 수다. 이게 지역 안에서의 대표성이자 우리가 공공성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다임을 인지하셔서 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졌으면 이 조합에 대한 홍보, 그다음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역 안에서 공감대 형성. 그래서 나도 저 조합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혹은 저게 참여해서 나의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역 안에서 많은 홍보들을 좀 해주셔야 실제 나중에 거점 시설을 위탁 받을 때도 아니 쟤네가 뭔데 왜 위탁 받는 거야? 혹은 쟤네가 뭔데 지자체랑 저렇게 사업을 독점적으로 받는 거야? 라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넘어갔네요. 초기 사업비나 사무공간은 어쨌든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공공시설 관리 및 공공서비스 사업 위탁 부분인데 요거는 앞단에 다시 넘어가서 사업 모델 얘기하고 요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사업 모델은 사실 정답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쭉 예를 들면 올 상반기에 한 300여 곳에 마을관리협동조합 모니터링을 받아봤더니 마을조합의 사실 사업 모델은 그냥 최대 10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마을조합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이 다 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첫 번째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그게 공용주차장이 됐던 문화 플랫폼이 됐던 어쨌든 간에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가 첫 번째 사업이고, 두 번째가 예를 들면 그 거점시설로 기반으로 한 예를 들면 마을상점, 예를 들면 로컬푸드 상품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식당, 카페 다 함께 돌봄,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이런 영역들이 사실은 마을관리 영역의 사업들이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시생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공용주차장 등 기초생활 인프라의 운영 관리에서부터 조합 사업은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설립인가 제출하실 때 사업 계획서에 보면 전혀 이 기초생활 인프라의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빠진 채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의 정체성을 확보하기가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가장 기본은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운영 관리고, 그걸 활용한 어떤 사업인 거죠. 그리고 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들은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재생사업 3-4년 한다고 해서 주민의 역량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주민이 3-4년 기간 동안 강할 수 있는 역량은 저는 한계가 있다. 그럼 이 역량을 벗어나는 사업은 할 수 없냐? 그게 아니라 벗어나는 사업은 그 해당되는 그 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이 조합원으로 확보를 해서, 법인 조합원이나 조합원을 확보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사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 영역에서 어쨌든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어쨌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어쨌든 조합의 사업들은 이런 주민들의 역량들을 고려해 보면 고도의 기술이나 고가의 장비가 없어도 참여 가능한 마을관리 영역의 공적 사업들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력들이 크게 자격과 요건이 없어도 진입 가능한 영역이 사실 지역관리 영역인 거죠. 예를 들면 공용주차장 운영 관리해도 보통 이제 주 야간 다 한다라고 보면 9to6로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인건비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쪼개기 해서 4시간씩
그럼 두 사람의 일자리가 아니라 네 사람의 일거리가 창출이 되는 그런 형태로 사실 운영 관리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조율하는 게 마을조합의 역할이라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뭐 골목길 환경관리, 공원 녹지, 그다음에 뭐 거점시설 운영관리, 이런 관련된 영역, 마을 관리 영역들이 고도의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쨌든 다수의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성과물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의 사업 모델로 편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사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조합을 딱 설립하면 바로 그날부로 바로 이렇게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조합 사업이 운영되는 곳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쉽진 않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실제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조합을 설립은 하지만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사실은 수준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민협의체는 재생사업 기간 동안 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모아내고 개진하고 이런 역할들이, 참여의 수준이 사실은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참여의 사다리 해가지고 9단계 이런 거 내용에서 보면은 그냥 진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이죠. 근데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실제 깃발을 들고 사업을 실제 실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통해 내가 밥을 먹고 살고 여기에 업종 전문성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협의체로 초창기에 지역사회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 시작하다 보니 요이 땅 하려고 했더니 사무국에 실제 사업 실행 주체가 없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만으로는 초기에 설립은 그렇게 해도 설립된 이후에는 어쨌든 조합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지역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사업 실행 주체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실제 조합이 돌아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려면 마을식당을 제일 먼저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마을식당 카페인데요. 그럼 카페 해야지. 그러면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공간이 있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고 해서 카페가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보면 제가 그 LH에서 하는 뉴딜 사업 도시생 대학 그거 우수 사례 그 심사하면서 그 전국에 있는 100몇 개의 그 다 봤는데 사실 몇 군데 빼고는 사실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카페를 한다. 그럼 카페 교육을 해. 그럼 카페 교육의 내용을 보면 그냥 오직 커피를 내리는 교육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카페를 운영할 때 커피만 내리는 거는 사실 극히 일부분입니다. 물론 커피의 맛이 이 카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커피만 잘 내린다고 해서 카페가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시면 경영 관리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재고도 관리해야 되고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해야 되고요. 지역 안에서 상권도 분석해야 되는 거고, 재무 관리도 해야 되고, 노무 관리도 해야 되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주민들에게 마을 카페 하고 싶어? 그럼 도시생 대학 연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조합은 지역 안에서 대표성도 가지고 공공성도 가지고 또 조합을 운영하려면 수익을 갖춰야 됩니다. 어쨌든 매출이 발생해야 되니까. 그럼 이러한 두 날개를 가지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센터가 조합을 육성하고 있고 저도 그렇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 나가서 그렇게 해봐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합의 초창기에 이 조합의 윤활유처럼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은 공적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골목길 환경정비 사업, 그다음에 아니면 공공시설의 청소 방역 사업, 이런 그런 시드 머니를 구성을 하고, 이런 시드 머니와 같이 거점시설 운영 관리하면서 조합이 돌아가면서 약 한 30% 정도의 민간 영역의 사업, 거점시설을 활용한 마을 카페 혹은 돌봄 사업,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 이런 거라는 거죠. 보통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크게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해외 사례를 봐더라도 약 한 7대3 정도입니다. 공적 영역이 7인 거고, 이 7을 바탕으로 조합이 어떠한 타격이 와도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 규모가 치라는 거죠. 공적 영역에. 그리고 그 위에 뭐 예를 들면 식당이나 카페나 어떤 민간 영역의 사업을 더 붙여서 요 7대3 정도 혹은 8대2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조합 사업이 돌아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자체나 아까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재생가라고 해서 재생 사업만 생각하면 안 되고 타 부처의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끌어와서 혹은 그러라고 해서 사실 도시재생 행정협의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타 부처의 다양한 뭐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골목길 환경 사업이라든지 각종 뭐 다 함께 돌봄이라든지 이런 각종 공적 영역을 거점 시설 딸랑 주고 너네가 원하는 거점 시설 줬으니 이거를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면서 수익해서 이거 운영 관리해가 아니라 그 공적인 공간을 원활하게 운영 관리하면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적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작년에 저희가 지역관리 영역의 사업 모델을 한 5종 정도 개발했고 이 5종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뭐 거점시설 마을식당 같은 경우에는 해피브리지 협동조합의 윤천 센터장님께서 오셔서 뭐 이런 인천의 사례를 말씀을 주실 텐데요. 어쨌든 이 5가지 부분들은 조합이 많이 하겠다라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가이드북은 지금 현재 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를 들면 청주의원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같이 해서 실제 요즘은 다 공영주차장을 무인화로 풀잖아요. 무인화 공영주차장 어떻게 운영 관리할 거며 그리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이게 아무리 공영이라도 이게 이용률도 높고 그 다음에 시간당 비용도 높아서 꽤 짭짤한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이면 괜찮은 사업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공영 안고 땅덩이 넓은데 이 주차장에 돈을 주고 차를 댄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잘 없으세요. 그러니까 청주만 하더라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단순 무인화 공영 주차장만으로 우리가 이게 뭐 시간당 1,000원 또 뭐 할인권부터 이러면은 이게 과연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운영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실제 주차장을 대고 있는 시간 동안 차가 놀고 있으니 거길 대상으로 예를 들면 뭐 세차 서비스를 한다든지 주차 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작년에 다양하게 좀 실험들을 해봤었죠. 그래서 어제 그 청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공영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인근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회랑 MOU를 체결하고 전통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좀 운영해볼게. 하지만 수익은 너네 다 줄게. 어차피 수익도 뭐 크진 않지만. 근데 거기 이제 무인화였어요. 그러면 무인화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건지 한번 운영해보는 거죠. 운영해보고 계산 뽑아봤더니 우리가 4명이 여기서 달라붙기에는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50대 이상이라고 해도. 그러니 2사람이 되게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적합하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에 주차하는 사람은 전통시장 이렇게 장을 보고 오는데 예를 들면 1시간이 채 안 걸려. 그럼 1시간 안에 세차를 마쳐야 돼. 그럼 어떤 세차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거는 교육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활동을 해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실제 내가 시범 사업을 단 일주일만이라도 해봐야 수익 지출 구조가 얼마가 되고 여기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주차를 월주차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일주차를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조합이 이거 아무리 이거 공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받을지 말지 결정하고 그렇죠? 적정 규모가 안 나오면 지자체 요구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는 사용 수익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관리 위탁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해야 되는 걸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에게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이 운영 관리하는데 그래도 인건비는 나와줘야 되니 그럼 지자체가 적정 규모의 관리 위탁 비용을 책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그 수익 지출 구조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작년에 시범 사업을 했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요 가이드북에 담았고 각각의 단계별로 주체별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지자체는 그럼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센터는 뭘 해야 되고 조합은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역시도요 아산 배방 마을조합하고 거점시설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이걸 우리가 수탁 받는다고 하면 수탁 받을 때 준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점검해 나가야 되는지 사실은
조합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 받는 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받는 게 다가 아니라 받고 난 뒤에 만약에 비과세, 그럼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실무적인 이런 교육들과 이걸 알려주는 부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냥 운영을 받는 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그 공간을 3, 4층을 운영한다라는 건 상당히 고도의 역량과 능력과 경험이 필요로 한 거거든요. 저는 주민이 운영 관리할 자체적으로 자력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은 사랑방 정도이다. 사랑방 정도면은 사실은 뭐 10,000원씩 내서 전기세, 물세, 뭐 관리비 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보통 거점 시설은 대부분 3층 정도의 규모라고 치면 이 3층 정도의 규모를 어떻게 내가 단순 시설만이어도 어떻게 운영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기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동 이용 시설이냐, 복합 문화 공간이냐, 혹은 뭐 카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공간을 조합이 운영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지역에서 누구와 운영 관리해야 되는지 이 공간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공간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조합이나 어쨌든 제3자에게 사용의 운영권 넘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건 초창기에 이제 조합과 관련해서 시범 사업할 때 지역에 갔더니 지자체 담당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가 목욕탕을 그렇게 원한다고 했으니 원한 거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지어줬으니 이건 이제 너네가 운영 관리해야지.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운영 관리가 되어집니까? 되어지지 않아요. 다시 그럼 결국에 지자체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거점 시설 역시도 마찬가지. 거점 시설을 우리가 조합이 이거를 공간을 운영 관리할 거니 조합이 원활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상권 분석을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공간에 거점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보고 그냥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땅값 이런 게 다 적정 규모 맞아 떨어지면 거기다 그냥 거점 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조합은 받을 때 애초부터 모든 게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사업 하듯이 여기저기 따져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권도 어느 정도 주거지 지역에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봤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상권밖에 되진 않죠. 그 다음 도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면도 2면을 접하고 있냐 3면을 접하고 있냐. 대부분 뭐 우리 동네 살리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1면 조금 넘는, 이 도로폭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차가 2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그런 공간을 주고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해라? 이거는 말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규모, 공간이 위치해 있는 어떤 공간의 위치, 그 다음 이 공간이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하는 공간이냐 아니면 일부 수익 사업을 해서 매출이 가능한 공간이냐에 따라서 사용 수익 허가로 줄지 관리 위탁으로 줄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 플러스 조합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시설물 및 주거환경 유지 관리, 요 영역은 요건 뭐 그냥 거점 시설에 대한 하드웨어 운영 관리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적 사업에 대한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서대문, 서울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 청소를 주민조합에게 맡긴다든지 이런 각종의 공적 영역들의 사업을 따서 이걸 시드머니화 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조합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영역들을 좀 담아놨고요. 어차피 재생사업 아니면 집수리 사업도 있죠. 이런 각각의 영역들의 사업도 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반영을 해놨고, 거점 시설 기반 마을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후에 해피브리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 출자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걸 원하는 조합은 없었지만 작년에 한국판 뉴딜이 대두되고 그린 뉴딜이 대두되면서 어쨌든 주민 출자형 태양광 발전소를 저희가 한번 해봤었는데요. 요 하나 둘 셋 5개의 사업 모델 중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태양광은 보통 요즘은 25년 정도 가거든요. 25년간 안정적으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한번 지금 가이드북이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 한번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질문해 주시면은 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가 이게 한글이 많아요. 한글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구성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하다 보면 빠질 수 있어가지고 제가 어쨌든 한글을 막 빽빽하게 작성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지금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메일을 열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하니 이걸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건 공무원 지자체 담당자분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센터 역시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저도 주민들한테도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지자체한테 요구를 하지. 어쨌든 기초생활 인프라는 대부분 다 어쨌든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럼 행정재산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다. 사용수익 허가와 관리위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고, 사용수익 허가는 이 행정재산을 활용해서 민간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해 줄게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허가해 줄게 라고 하면 허가해준 주체만이 우리가 허가한 사항으로만 사업 구성해야겠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 공간을, 이 행정재산을 활용해서 마을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사용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마을조합은 이 공간을 가지고 마을조합만이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식당만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수익 허가라는 건. 그리고 그럼 이 사용수익 허가는 수의로 줄 수 있냐? 네, 수의로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수의로 줄 수 있는 사용수익 허가의 구성이 총 23가지가 있고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거기 안에 해당이 됩니다. 취약계층을 고용을 일정 부분 하고 있으면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수의의 방식으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배포된 개정안에 보시면은 사용수익 허가의 의미, 사용수익 허가의 계약 방식, 수의의 어떤 근거, 혹은 일반 입찰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계약 기간, 그 다음에 사용수익 허가를 해줬으면 사용료를 조합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사용료에 대한 면제나 감면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자체 조례, 그 다음에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 두었습니다. 사실은 사용수익 허가도 그렇고 관리위탁도 그렇고 수의로 추진한 경우에는 그 한정된 그 기간은 없습니다. 그 법률상 보면은 사용수익 허가든 관리위탁이든 일반 입찰로 진행했었을 때 한 번 계약할 때 5년, 갱신할 때 5년, 그럼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한데 수의일 때는 뭐 언제까지로 한다 이런 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관리위탁 같은 경우에는 접근법이 다른 거죠. 행정이 관리해야 되는데 행정이 관리하기에는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으니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에게 지방자치단체 외에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을 주는 거죠. 이거 대신 관리해줘 라고 하는 거고. 그럼 관리위탁 받은 자는 예를 들면 3층짜리 공간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3층짜리 공간이 있으면 관리위탁 받은 자는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자와 동일하게 본다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3층짜리를 관리위탁 받았으면 1층은 활용해서 내가 이걸로 사용수익 허가 받은 것처럼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내가 수익 활동할 거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2층, 3층은 제3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전대를 줄게. 전대 주고 발생되는 임대료는 우리 조합의 운영비 혹은 이 공간의 유지 관리비로 쓸게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의 규모, 위치, 조합의 역량 이런 것들 다 따져봐서 그 다음 또 관리위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위탁 비용이 책정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근데 그 위탁 비용이 담당 그 지자체에서 위탁 비용을 내릴 거냐, 아니면 그 공간 자체가 수익이 창출되는 그 공간에서 발생한 수익을 바탕으로 그 수익을 지자체에 반납하지 않고 조합이 그 위탁 비용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공영 주차장이잖아요. 그리고 일정 규모로 막 수익이 많이 나. 그럼 일정 규모는
조합이 갖고 일정 정도 낸다든지, 혹은 이 발생된 수익은 뭐 예를 들어 위탁 비용을 받았으면 다 지자체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럼 지자체는 수익 처리하겠죠. 반납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그렇지 않고 조합의 뭐 운영 관리 비용으로 쓴다든지, 이거는 관리 위탁을 추진할 당시에 그 위탁 계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이렇게 협의해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사용수익 허가와 관리 위탁에 대한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둘 다 수의의 요건들이 다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계약 기간, 그 다음에 뭐 위탁 수수료, 전대 가능 여부, 이런 것들도 다 구체적으로 기술해 놨으니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은 좀 말씀 주시면 다시 설명을 유선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위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위탁 비용을 수수료를 책정하려면 사실 지자체가 되게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위탁 비용을 하려면 거꾸로 가보면 뭐 올 연말에 거점이 만들어져서 위탁을 줄 거야. 그 위탁 비용에 대한 예산이 6월 정도에 협의가 돼야지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6월 정도에 위탁 비용이 따려고 하면 그 전에 이 거점 시설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익은 얼마고, 평당 이걸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얼마며, 그래서 이 계산식을 뽑아놔야 되는 거죠. 뽑아서 이거를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니 위탁 비용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따놔야 되면, 실제 사실 넉넉하게는 뭐 6월에 예산 작업을 하려면 1월 달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뭐 연구, 뭐 이건 사무위탁이니까 연구까지는 아니지만은 비용을 책정하고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기반해서 예산을 따고, 그래가지고 연말에 관리위탁 수탁자를 뽑아가지고 주죠.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거점 시설, 이제 제가 국토부도 그렇고 보면은 거점 시설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 조성하기 3-4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준공되기 3-4개월 전. 그러면 사실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저도 지금 재생가가 초창기에는 재생가가 이거를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재생가가 다 조성만 해. 조성을 하고 운영관리가가 아니다 보면 조성만 하고 이건 다시 그 관련된 주무가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등의 조합에게 줄 이유가 없죠. 만약에 문화정책과라면 자기네들 이미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자기네들 산하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면 더 수월하죠. 조합에게 줘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니 안 되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 대부분들은 재생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재생가는 조성을 하는 까다 보니까 운영관리 비용을 책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오케이. 그럼 운영관리 비용이 책정하기 쉽지 않으니 관리위탁 비용도 산정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의회나 이런 거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근데 그럼 위탁 비용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 이럴 때 저는 꼭 위탁 비용만을 주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비를 주셔라. 예를 들면은 이 공간의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 위탁 비용은 줄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안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 프로그램이 올라가려면 예를 들면 사업을 주시는 거죠. 마을관리소라는 사업을 예를 들면 뭐 1년에 뭐 한 8천, 1억 정도 주면 거기 안에서 사람 쓰고, 그죠? 공간 프로그램 돌아가고, 이런 사업비라도 사실은 그 거점시설 운영 관리하는 데 매칭이 되면은 사실 위탁 비용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거기 안에서 운영 관리하면서 거기 발생된 수익을 또 거기 운영 관리 비용으로 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점 시설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뭐 지금 당장 어쨌든 좀 준공의 시기가 남아서, 그다음에 조합이 또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조합이 어떤 역량을 갖출지 몰라서 이걸 사용 수익으로 줄지 관리 위탁을 줄지 전체를 줄지 부분을 줄지 잘 모르겠다.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합이 그 역량을 최대한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가진 역량을 리스트화 해보고, 없으면은 그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충족할 수 없으면 외부에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실제 거점 공간이 준공이 되면 일정 기간 이상 한 3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해봐야 되는 거죠. 시범 운영해서 만약에 공간이 잘 조성이 되지 못했으면 그때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그때 운영하는 주체들하고 운영 규정도 수립해야 되고, 그 공간이 실제 들어가서 운영을 해봐야 주민도 감이 오는 거예요. 이 공간을, 우리가 공간을 점유해서 운영 관리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래서 뭐 준공되고 바로 사용수익, 바로 관리위탁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준공되고 난 이후에 적정하게 시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조합이 실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지 없는지,
전체를 운영 관리할 수 있구나, 아니다 얘네는 부분만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타진을 해보시라는 거죠.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인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서울의 뭐 멤버분들 보면 이미 지역에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있어. 그럼 시범 운영하게 해보는 거죠. 해봐야 주민도 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공무 활동을 통해서는 역량이 강화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다시 볼까요? 사용수익 허가는 조합이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 거점시설 3개가 있어. 그럼 3개가 조합이 다 사용수익으로 받았어. 그럼 조합이 이거 다 직접 운영 관리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 1층에 식당이야, 2층에 카페야, 뭐 이렇다고 하면 식당도 내가 해야 되고 카페도 내가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공간별로 업종 사업이 있고 그 업종과 관련해서 분과가 돌아가면서 그 분과가 그 공간을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수익 허가로 하게 되면 사실은 공간에 대한 자율성은 있죠. 지자체한테 위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공간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허가받은 내용 안에서는. 하지만 이 조합이 과연 이 많은 시설들을 다 사용수익 허가로 할 수 있냐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용수익 허가는 제3자에게 전대는 안 됩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이렇게 모르게 전대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건 제 담당자 바뀌면은 연속성이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전대는 불가하다 법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을 조합에 예를 들면 집수리 법인이 들어와 있어. 그럼 집수리 법인이 요 1층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마을 관리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조합에 나도 법인 조합이 나도 조합원인데 법인이잖아요. 법인. 얘의 법인과 조합의 법인은 서로 다른 사업을 원래 하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냥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뿐인 거지 얘네는 이 법인과 이 법인은 동일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집수리 기업이 그래 들어왔다 치자.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뭐 정부 지원 사업 받을 때 사무실 등록증 낼 때 이 주소를 낼 수 없죠. 사업자 등록증도 여기 주소를 낼 수 없습니다. 아름아름 모르게 지자체 담당자가 눈을 감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실제 권리를 가지고 점유할 수는 없다. 그럼 마을조합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는 사용수익 허가는 어쨌든 조합이 직접 운영이 해야 되고 법인 조합원이 어쨌든 그 점유를 하기에는 법적으로는 불가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유형 보실게요. 관리위탁인데요. 이 그림을 국토부나 LH 회의할 때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게 뭐 지역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지자체 담당자가 조합에게 거점시설 전체를 그냥 관리위탁 줬어. 그럼 관리위탁만 하고 그냥 시설에 대한 이게 뭐 조합이 자기 공간 하나 운영하는 거 없이 그냥 다 전대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전 조합이 왜 운영해야 되나 싶거든요. 굳이 어렵게 조합을 설립을 해서 설립하는데 돈 들어, 인력 들어, 노력 들어, 또 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림, 관리 위탁 첫 번째 그림은 그냥 제가 예시로 해놓은 거지. 조합에게 관리 위탁만 줘라. 그리고 조합이 다 전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조합이 운영 관리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맥락상 사용 시기와 관리 위탁의 어쨌든 그 가능한 범위를 알려주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지자체로부터 조합이 관리 위탁 받으면 예를 들면은 뭐 공간 1, 2는 전대를 주고 예를 들면 3, 4는 하나는 내가 사무실로 쓰고 하나는 내가 뭐 카페를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든지 돌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 수익과 관리 위탁은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게 어떤 게 정답이다 라는 게 아니라 지역의 사양에 맞게끔 적용하셔라라는 거고. 그렇죠? 마을관리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도시재생법 조례를 볼게요. 사실은 조합이 수입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용 수익이나 관리 위탁으로 이제 공간을 운영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유재산법 혹은 뭐 공유재산법의 시행령 아니면 그 당사자를 그 국가 지방계약법 이런 거만 다 찾아봐야 돼요. 도시재생과 담당자가 사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재생법 우리 지역 조례 내에 관리 위탁과 사용 수익을 반영하면 됩니다. 여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도시재생법 조례를 보시면
제8조의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해서 제1항에 도시재생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 줄 수 있다. 제2항에 사용 수익도 줄 수 있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이 주민들로 만들어진 이 조합을 대상으로 관리 위탁과 사용 수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청주시는 만들어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지역재생 사제협동조합은 사실은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던 조합이에요. 요 지금 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안력개발 증진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시생 허브센터를 일부는 관리 위탁, 일부는 사용수익 허가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공영장,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은 관리 위탁하는 거죠. 그 공간 자체만으로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럼 수익금을 받아서 조합이 운영 관리하면서 조합이 운영하거나 공간을 운영 관리하는 형태로 하고 1층에 카페 혹은 기념품 샵 이런 것들은 사용수익 허가를 체결해서 여기서 수익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산시 배방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조례 안에 그냥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 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역사회 지지 확보 역량 이 곧 이꼴 조합원 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사실은 이제 조합의 사업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조직화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조합이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잊고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최대한 많은 조합원 수를 확보하고 그리고 실제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10개 사업이 돌아가려면은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 없는 주민협의체나 단순 그냥 말로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발로 뛰는 사람 그런 사업 실행 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마을조합의 정체성, 예를 들면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 관리,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운영 관리 이걸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주민만으로는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적이니 적극적으로 조금 지역 안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을 모집해서 주민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은 이들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끔 네트워크들을 많이 조금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접점들을 많이 강화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 제가 많은 지역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주민들 마을조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만나 보면은 이거 네트워크 필요한데 실제 거점 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 지역 안에서의 공용 주차장 주민들이 못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청년 주체가 이 공간을 운영 관리하면서 뭔가 좀 더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청년 조합이 우리 법인 조합으로 가입하면 되고 그러면 조합은 조합 이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 근데 이게 공용 주차장 어디 퍼가는 것도 아닌데 땅으로 이렇게 삽질해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절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말씀들은 다 그렇게 하셔도 그거는 재생사업 기간 동안 주민이 역량을 강화하는 기간 동안 얘네랑 한 번도 협업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협업의 경험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얘랑 나랑 협업하려면 어떤 것들을 조율하고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없어요. 계속 받기만 한 거야. 센터나 지자체로부터. 그래서 그런 역량들을 적극적으로 센터가 지원해 주셔야 되고 지자체는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이 주민조합이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조례가 잘 되어 있는지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가 돌아가면서 공적 사업들을 어떤 걸 연계해 줄 수 있는지 우리 지역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거 센터는 이걸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해주고 필요한 자원들을 연계해주고 조합원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주는 거 이렇게 같이 이게 바퀴가 잘 돌아가야지만이 조합을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강의 시간이 조금 그렇게 길진 않아서 좀 더 많은 현장의 사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이 조합을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가장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례이실 거예요. 이 지역은 어떻다더라, 이 지역은 어떤 시행착오를 경험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은 조금 뭐 좀 말씀드리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나 혹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사례들을 좀 공유하는 내용들을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도시생 한마당이 12월 중순에 있다라고 하던데요. 뭐 청중가 뭐 충주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저희가 뽑은 7개 선도조합들이 좀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사례를 공유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시행착오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활용하셔서 어쨌든 강원 지역 안에서 좀 말조합들이 좋은 사례들이 저희가 매년 선도조합을 모집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좋은 사례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조합이 필요한 영역들은 저희에게 좀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셔야 우리 역시 저희 진흥원 역시도 지역에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거기에 맞게끔 지원의 어떤 부분들을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뭐 필요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꼭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저희 진흥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국토부에 연락을 주시면은 어쨌든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